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 오늘은 한국경제신문과 AI를 통한 공시 그리고 한국경제TV 심층 취재 내용을 통해 선점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큐언뉴스 조우진 대표와 한국경제TV 최민정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2024년 새해를 맞는 우리 시장, 올 한 해 시장 변동성을 가져가며 시총 상위주 명단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 작년과 비교해 순위가 바뀐 종목들 조호진 대표님이 하나씩 살펴주실까요? 예, 일단은 몇 번 이제 좀 이슈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계속 2위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3위에서 2위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계속 순이익이 이제 좋다 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제 현대차랑 기아도 역시 이제 10위 이내로 이제 약진을 하면서 이 점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는 제철 기업이라기보다는 주가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이라 분류해야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올해 엄청난 이제 그 약진을 보여줬습니다. 방향이 이제 10위에서 이제 빠진 종목도 있어야 되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내려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동일한 맥락을 보면 되고 그다음에 같은 2차 전지 셀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삼성 SDI가 10위권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것을 갖다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영업 손실률이 매출이 한 5조였는데 영업 손실이 순손실이 한 2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손실 51%. 이 지표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이거 옛날에 치킨 게임이 연상되면서 SK 하이닉스에게 사실 월급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내부의 상황을 좀 알아봤더니 그 내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월급이 나오겠느냐. 그랬더니 SK 하이닉스의 오래된 고참들은 야 옛날에 이거보다 더 심했어. 괜찮아 이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참들은 벌벌벌 떠는 것이죠. 아니 이 회사가 월급이 못 나올 수 있는 회사인가. 이 정도였는데 사실 올해 주가 수익률 YTD를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80%가 넘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저께 올라가면서 YTD 40%를 했는데 결국 메모리 반도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1위 기업이고 주가 수익률만 본다면 삼성전자가 2등 기업이 됐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것이 HBM3 때문인데 HBM3를 오직 SK하이닉스만 이제 그 양산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이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됐습니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마이크론 CEO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내년에 이제 그 HBM3를 갖다가 양산하는데 이미 완판이 됐다. 그다음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네가 HBM3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고객사 어디로 말하지 않았지만 뻔하죠. 엔비디아 말고는 없죠. 엔비디아한테 선수금으로 6억 달러 받았다. 돈을 주면서까지 HBM3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이미 HBM3를 갖다 양산하고 있는데 내년도 물량도 이미 완판이 됐다. 엔비디아 말고는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 역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캐시플로우가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HBM3를 위해서 이제 케이펙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돈을 추가로 받았다는 이제 풍문이 돌았는데 마이크론을 보니까 역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 돈을 줬나 보다라고 이제 거의 증권가에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IT 업체에서는 잠깐 한눈 팔면 이제 순위가 바뀌고 몰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정점에 있었지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누차 2차 전지의 가장 큰 모멘텀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엄청나게 이제 2차 전지를 갖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변수가 생겼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다시 올라서고 내년에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또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 점에 있어서는 언제나 고려를 하시면서 미국의 이슈를 고려하시면서 2차 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는 게 맞지. 누가 뭐래도 난 무조건 가겠다. 이러시면 나중에 이제 큰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방식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이 2023년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 증시의 주인공을 우리 증권부 최민정 기자가 꼽았다고 합니다. 요런 종목을 알았으면 미리 샀을 텐데, 요런 어떤 종목이 올해 눈에 띄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연 포스코 DX가 눈에 띄었는데요. 연초와 비교해 주가가 무려 11배 뛰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요. 연초에 포스코 DX의 주식 한 주만 샀어도 지금 이제 매도를 하면 6만 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올해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포스코 DX가 보시는 것처럼 1,004%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최근 한 주당 14주 무상증자를 배정한 소룩스, 뷰노, JLK가 또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포스코 DX의 경우 외국인의 매수세가 컸는데요. 개인은 4천억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각각 3,400억, 38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포스코 DX 어떤 기업인지 많이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요.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제어 설비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입니다. 본격적인 상승 추세는 올해 7월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이 시기 2차 전지 수혜주로 급부상하며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겁니다. 더불어 포스코 DX,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거래일, 즉 쉽게 말하면 새해 첫날 1월 2일 증시가 개장하면 이제 코스피 상장사로 탈바꿈됩니다. 대체로 코스피 이전 상장은 코스피 종목을 추종하는 펀드에 편입될 수 있어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또 인지도나 신뢰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급등세를 이어간 만큼 포스코 DX의 차익 실현 물량 출회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 추이가 부진한 만큼 이 점도 좀 염두에 두고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렇게 포스코 DX뿐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 전체의 상승세도 참 두드러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거래일도 포스코의 날이었죠. 네, 사실 포스코홀딩스가 잠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전날을 보면 상승세가 정말 돋보였습니다. 포스코의 상승 배경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이 꼽히는데요. 지난 22일 포스코홀딩스는 중국 중타이 크라이어제닉 테크놀로지와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중타이는 중국의 가스 관련 설비 제작과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으로 희귀가스 생산, 설비, 공기분리 장치 등 가스 분야에 특화된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작 계약을 통해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 제철에서 생산하는 크루드 희귀가스를 합작 법인 생산 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중타이는 크루드 희귀가스에서 고순도 희귀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에 포스코홀딩스는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용 고순도 희귀가스를 국산화하게 될 전망입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못 샀단 말이죠. 이 포스코 그룹주 강세가 계속 이어질지가 지금 관건일 것 같은데 증권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증권가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국제유가가 안정화 국면에서 포스코홀딩스의 증익이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포스코그룹이 철강, 2차전지, 에너지 등 원자재 상승수혜 사업들을 주로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증권가에선 내년도 실적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년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82.2조, 4.4조 원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향방 여부는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과거 대비 높은 금리 상황은 전기차와 2차 전지 판매뿐 아니라 리튬, 니켈, 리사이클 등 신규 사업들의 할인율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 점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면 포스코의 친환경 철강제 판매와 관련한 긍정적인 내러티브 형성을 견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면요. 포스코홀딩스의 포스코홀딩스를 매수하기 위해서는요. 연초 글로벌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올 한 해 11배가 뛴 포스코 DX 1월 2일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는데 포스코 그룹주들 2024년에도 화이팅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에 의미 있게 짚어볼 수 있는 소식 준비했는데요. 국내 증시의 가장 큰 특징이었죠. 올해는 연휴에보다 종목별 양극화가 극심했습니다.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게 저평가된 코스피 상장사 비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김신영 대표님,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볼까요? 일단 뭐 이 기사는 올해를 넘어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음과 동시에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내년에는 과연 어떤 컨셉으로 내가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자산보다 적은 이른바 저평가된 상장사 비율이 굉장히 높다.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5년 만에 가장 높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잘 아시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 로봇이나 인공지능 등 주요 섹터와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승 상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피 지수까지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 수자산 비율이죠. 이제 보통 PBR 레벨이 1도 안 되는 초저평가 기업들의 비율이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어제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기업 924개 기업 중에 PBR 레벨이 1 이하인 기업이 57.25% 반이 넘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2008년도 이제 연말에 기록했던 수치가 59.2%인데 뭐 큰 차이가 없죠. 거의 뭐 15년 만에 최대 수치다라고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PBR은 뭐 계산식인데 계산식 다 필요 없고 제가 정말 쉽게 설명드리면 한 기업을 계산할 때 보통 이제 저도 기업할 때 이제 기업 이제 매각할 때 그 회사가 가진 부동산이나 뭐 동산, 뭐 현금 뭐 이런 자산 다 합쳐가지고 그 회사의 어떤 기본 가치를 책정하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보통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가게를 정리하실 때 가게 집기들 싹 다 이제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일 그 집기 모든 합계가 1억이라고 봤을 때 그걸 1억에 파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권리금 붙이든지 좀 더 붙여가지고 뭐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팔지 이렇게 파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딱 그 1억이 PBR 레벨 1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1억 이하란 얘기는 말 그대로 그 회사에 있는 모든 집기 다 팔아도 사실 이것보다 이 시가총액보다 더 높은데 시가총액이 못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웃돈도 아니고 이 원가도 안 되는 PBR 레벨 1도 안 되는 기업이 57%가 넘는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코스피 PBR 비율 굉장히 지금 1배 미만 종목 57% 물반 고기반 같긴 한데요. 결국에 새해에는 그럼 이런 PBR을 고려를 해서 어떤 컨셉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조건 매수를 할 수는 없고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선별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게 PBR 레벨 1, 2 하면 땡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앵커님 말씀하시는 대로 물반 고기 반이어도 그 중에 썩은 물고기들 분명히 있거든요. 뭐 등 휜 물고기 있고 제쳐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못 먹죠. 네, 못 먹습니다. 못 먹는 물고기는 아예 여러분들이 낚지 않으시기 나을 것 같고요. 수익을 내실 수 없을 만한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아예 매수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 초저평가주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PBR 레벨 0.5인데 이것도 비율이 31%입니다. 말 그대로 전체 상장사주의 3분의 1이 0.5%, 0.5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제 제가 관련 조건을 넣어서 이제 전체 종목들을 솔트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업종이 건설업과 제조업과 섬유업 등 전통 산업에 몰려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일단 PBR 레벨 1 이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는 PBR 레벨이 고평가주의에 이제 머물러 있는 종목들 오히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PBR 레벨이 높은데 오히려 이건 내년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기업들이 몰렸기 때문에 좀 이걸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절대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 않은 업종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특히나 최근에 이제 국내 16위 건설사죠. 워크아웃이 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태양건설이 뭐 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따라서 위험한 기업, 특히 절대 이런 기업들을 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유보율, 부채 비율을 일단 기본 조건을 까신 다음에 그다음 PBR 레벨을 따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심상치 않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와 빅파마, 바이오텍 인수질 기대까지 더해지며 국내 제약 바이오주가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죠. 내년 1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제약 바이오 섹터, 내년에는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 제약 섹터 사실 저는 이거 투자 안 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거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올해 중반부터인가 제가 바이오주에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저평가돼 있었는데요. 이달 들어서 KRX 바이오 탑10 지수가 이제 11.8%가 올라서 거래소가 개발한 33개 테마형 지수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3.08%, 코스닥이 3.38% 오른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어떤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KRX 바이오 탑10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SK바이오팜 같은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 탑10 기업의 기업 담고 있는 거래소가 개발한 이제 테마형 지수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한미 약품이 12.69%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이나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도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셀트리온 그리고 우리 합병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들은 내년에는 그래도 좀 계속 관심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주가에 직결되는 업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승 모멘텀들이 많다고 해도 투자할 기업을 고를 때는 선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이제 PDR이라고 있어요. 이제 드림 레이쇼 말 그대로 꿈을 먹고 산다는 업종인데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숫자 안 지키는 게 되게 싫어하는데 이 기업들의 분위기가 제일 좋았을 때가 최근 언제인지 봤더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잘 아시는 대로 2년 이상 거의 제일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거의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준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저는 헛된 기대감이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기대감 들어오는 거 좋죠. 기대감에 따라서 국내 신약 개발까지 같이 소식이 겹쳐지면서 바이오 제약 기업들 좀 분위기가 좋게 살아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으로 4월 달에는 미국의 암학회, 5월 달에는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등 바이오 관련 국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호재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매년 있는 행사인데 호재였으면 바이오 제약 기업들 주가 안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하나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이슈지 절대로 이게 호재라고 생각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팩트니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수급입니다. 바이오주들 대부분 경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과 주가가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에 따라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과 이를 인정하는 수급이 들어와 줬을 때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미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업사이드가 충분하다. 이 정도까지 멘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계속해서 내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업종별 포트폴리오 전략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유통업종은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 등이 뜨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 지출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지갑이 꽁꽁 닫히게 되면서 유통주에게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2021년과 2022년 팬데믹 기간 동안 과도했던 소비 증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4 소비시장 전망에 따르면 내년 소비시장은 1.6% 성장에 머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또 강추위까지 이어지고 있죠.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도 줄어들며 유통기업의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부진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내년 1월까지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서 증권가에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신영증권은 이제 올해도 역시 반성의 리포트를 냈는데요. 관성의 힘을 무시한 대가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올해 당사의 소비재 커버리지에서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낸 이제 커버리지 종목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백화점의 경우에도 내년 전망이 어둡습니다. 크리스마스 효과 등으로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예상보다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이 백화점주를 주목하기 위해선 내년 하반기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늘길이 열리면서 기대했던 면세점 또한 부진합니다. 면세점은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인 여행객보다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 비중이 면세업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면세점 큰 손인 중국 관광객 상품이 아직 활발히 이제 되지 않으면서 올해 면세점 업황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확실히 고공행진하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지갑은 닫히는 추세입니다. 가성비를 찾아 재고 행사를 찾아다니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중국 직구 플랫폼까지 활성화되는 점이 유통시장의 판도를 더 흔들 것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어디가 더 싼지 찾는 이런 또래 친구들이 많아졌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를 찾는 이용객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질주도 정말 가파른데요. 초저가 상품과 또 프로모션 등으로 소비자들의 유입을 지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 서비스 적용하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년 새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음식료품, 의료, 패션 비중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성비를 쫓는 소비자의 경우는 더 싼 곳을 찾게 되고요. 또 소비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나 해외 쇼핑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국내 유통기업에는 이게 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실제 최근에 일본에 다녀와 봤는데요. 일본 백화점에 한국인 관광객들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엔저 효과와 면세 혜택까지 더해지니 국내 백화점에서 소비하기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소비하는 성향이 더 짙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주 안에서 주목해야 될 종목이 있다면요.
이유는요? 네, 저희가 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품 비중이 높은 이런 유통주를 공략하면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그중에서도 저희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편의점주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최선호주로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꼽았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BGF 리테일의 목표 주가를 22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향후 70% 넘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높은 본부 임차 비중, 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GS 리테일의 경우 내년 영업이익 기대치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온라인 사업부 수익성 개선 작업에 따른 이익 증가, 또 편의점 기존점 성장 및 신규점 출점 효과 지속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